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핵산 추출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분자 진단의 이제 PCR 검사가 아무리 정확해도 이제 핵산 추출이 잘못되면 결과는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은 사실 PCR이 아니라 핵산 추출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 핵산 추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진단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핵산 추출의 기초와 전처리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PCR이나 유전자 분석은 결국 DNA나 RNA를 얼마나 깨끗하게 이제 잘 뽑아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전체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을 보면 분자 진단 검사는 이제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검체의 전처리, 2단계는 핵산 추출, 그리고 3단계 시약 준비, 4단계 증폭 및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해석 및 보고입니다. 그럼 1번부터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검체 전처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병원이나 각종 기관에서 들어온 검체를 핵산을 추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혈액, 조직, 수액 같은 검체들이 들어오면 이 상태 그대로는 바로 PCR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심 분리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같은 경우는 원심 분리를 돌려서 버피코트층이라는 이제 백혈구층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DNA는 주로 이 세포 이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균질화입니다. 조직 샘플은 이제 그대로는 이제 너무 덩어리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갈아서 세포를 이제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비활성화입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있는 검체의 경우 라이시스 버퍼를 넣어서 감염성을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이건 실험자의 안전뿐 아니라 이후 과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핵산 추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가장 핵심 단계인 핵산 추출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과정은 한마디로 세포 안에 있는 DNA나 RNA만 깨끗하게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4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라이시스, 즉 세포 파괴입니다. 세포막과 핵막을 깨서 안에 있는 핵산을 이제 바깥으로 꺼내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바인딩 단계입니다. 꺼내진 DNA나 RNA를 자성 비드나 실리카 컬럼에 붙이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핵산만 선택적으로 이제 잡아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워싱 단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제대로 안 되면 PCR이 이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루션 단계가 있습니다. 깨끗해진 핵산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버퍼에 녹여서 이제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얻은 DNA나 RNA가 이후 PCR의 이제 재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3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3단계는 PCR을 하기 위한 시약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PCR 마스터 믹스입니다. 마스터 믹스에는 이제 효소, DNTP,
버퍼 같은 이제 기본 구성 요소가 들어있고, 여기에 우리가 검출하고 싶은 특정 유전자를 인식하는 프라이머와 프로브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작업은 반드시 클린 벤치, 즉 검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량의 DNA라도 섞이면 PCR은 그걸 그대로 증폭해버리기 때문에 위양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분리된 공간인 클린 벤치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4단계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PCR이 실제로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PCR 장비를 이용해서 특정 유전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고 그 신호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리얼타임 PCR은 DNA가 증폭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해서 정성뿐 아니라 정량 분석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NGS라고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수천 개 이상의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PCR을 이제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결과를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CT, 사이클, 트레스홀드입니다. CT 값은 형광 신호가 이제 기준값, 트레스홀드를 넘어서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IC입니다. 인터널 컨트롤이라 그래서 이건 검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예요. 예를 들어 핵산 추출이 실패했거나 PCR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면 이 IC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IC가 증폭이 안 되면 이건 PCR이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 해석할 때 단순히 양성, 음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게 IC입니다. 정리하면 군자진단검사는 단순히 PCR만 잘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처리, 추출, 시약 준비, 증폭, 해석, 이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면 초기 단계에서 오염이나 오류가 이제 발생하면 뒤에서는 절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PCR보다 이제 앞 단계 관리도 이제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산 추출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DNA와 RNA의 차이입니다. 이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RNA가 다루기 어려운지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DNA는 안정적이고 RNA는 불안정합니다. 이 차이는 이제 DNA를 보면 당 구조가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2번 탄소에 이제 산소가 없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구조 덕분에 이제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낮고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천 년 된 화석에서도 DNA가 추출되기도 하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중나선 구조로 서로 상부적으로 결합하면서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합니다. 반면에 RNA를 보면 리보스 당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2번 탄소에 하이드록실기가 붙어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데 이 하이드록실기
때문에 RNA는 화학 반응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냐면 알칼리 조건에서는 이제 스스로 끊어지는 자가 가수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RNA는 쉽게 분해되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정리해 보면 DNA는 이중 가닥에 이제 산소가 없어서 이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RNA는 이제 단일 가닥으로 하이드록실기가 있어 이제 불안정한 이제 상태이고, 이제 알칼리에서도 이제 자가 이제 가수분해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험에서 DNA보다 RNA가 훨씬 다루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분해되고 RNA지에 의해 쉽게 깨집니다. 또한 온도, pH 영향이 크고요. 그래서 RNA 작업할 때는 필수로 장갑을 껴야 되고요. RNA지 프리 도구나 기구를 사용을 해야 되고, 빠른 작업이 기본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이제 염기 구성이죠. D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으로 되어 있고, R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티민 대신 우라실이 들어가 있다.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역할을 보면 DNA는 유전 정보 저장소죠. 그리고 RNA는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RNA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분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DNA는 안정해서 보관용으로 쓰이고 이제 역할을 하고, RNA는 불안정해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DNA와 RNA의 기본적인 차이를 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실험에서 실제로 영향을 주는 화학적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핵산의 이제 화학적 특성의 이제 2번 염기 구성과 수소 결합을 보겠습니다. 먼저 염기 결합인데요. DNA에서는 이제 아데닌과 티민이 결합을 하죠. 그리고 구아닌과 시토신이 결합을 합니다. 반면에 RNA에서는 이제 티민 대신 우라실이 들어가서 아데닌과 우라실이 결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합의 강도입니다. 아데닌과 티민은 두 개의 수소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고요. 구아닌과 시토신은 세 개의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구아닌과 시토신이 더 강하게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DNA를 변성시킬 때, 즉 이중 가닥을 풀 때 구아닌과 시토신이 많을수록 더 높은 온도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CR에서도 구아닌과 시토신 컨텐트가 높으면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세 번째 특성, 이제 분해 효소에 대한 저항성을 이제 볼게요. 이제 실험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효소에 의한 분해인데, 먼저 DNA지를 보면 이 효소는 DNA를 자르는 효소인데, 마그네슘 같은 이온이 있어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험할 때 EDTA 같은 물질을 넣어서 이온을 잡아버리면 DNA즈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RNA예요. RNA즈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온이 없어도 작동을 하고요. 열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화학 처리에도 잘 안 죽어요. 심지어 사람 손이나 침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RNA 실험은 항상 오염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은 필수고요. RNA지 프리 튜브를 써야 되고, 그리고 빠른 작업이 기본입니다. 이제 네 번째 특성, 물리적 형태 차이를 보면 DNA는 이제 굉장히 긴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 과정에서 볼텍스를 너무 세게 돌리거나 하면 물리적으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RNA는 상대적으로 짧고 이제 단일 가닥입니다. 그래서 덜 끊어지기는 하지만 대신 문제는 스스로 접히는 구조예요. 이 구조 때문에 프라이머가 붙는 걸 방해해서 PCR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특성을 맞고 이제 핵산 추출의 목표를 보도록 할게요. 핵산 추출의 목표는 딱 세 가지입니다. 퓨리티, 일드,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이제 퓨리티 고순도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얼마나 깨끗하냐예요. 핵산을 추출하면 DNA나 RNA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단백질, 지질, 다당류, 심지어 이제 페놀 같은 유기용매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이런 불순물들이 이제 PCR 효소를 방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성인데 PCR이 안 돌아서 음성으로 나오는 위음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순도는 퓨리티는 단순히 깨끗함이 아니라 진단 정확도와 직결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측정은 보통 이제 UV 분광광도계를 이용하고요. 단백질의 오염 확인은 이제 260, 280의 파장의 비율을 보고요. 유기물과 염의 오염 확인은 이제 260과 230 파장의 비율로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뭐 숫자를 막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비율로 본다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목표 중에 두 번째는 이제 일드, 이제 고농도 수율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얼마나 많이 뽑았냐의 개념입니다. 검체에 포함된 전체 핵산 중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회수했는지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이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타겟 유전자가 매우 적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초기에 이제 양이 적거나 MRD 같은 이제 미세 잔존 질환 이런 경우에는 타겟 유전자가 극미량인 경우 수율이 낮으면 진단 민감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즉 고농도 수율은 이제 민감도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조직 샘플이나 생검처럼 바이옵시처럼 처음부터 양이 적은 경우에는 이제 고농도 이제 수율 확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측정 방법은 이제 흑광도 측정 방법이나 더 정밀한 이제 측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형광염색법 등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 중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무결성, 인테그리티입니다. 이건 뭐냐면 핵산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손상되지 않고 원래의 긴 가닥 형태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의미해요. 아무리 많이 뽑고 깨끗해도 핵산이 다 조각나 있으면 PCR이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프라이머가 붙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 잘려갖고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경우가 이제 NGS 긴 서열을 읽을 때 이제 그리고 롱레인지 PCR을 할 때 이런 경우에는 무결성이 거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보통 전기용동으로 하는데 밴드가 선명하면 잘 된 거고요. 이제 끌림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조각이 나거나 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NA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RIN 지수로 이제 수치화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목표 세 가지 이제 3대 목표를 정리해 보면 이제 퓨리티, 고순도는 PCR이 돌아가느냐의 문제고, 고농도, 일드는 이제 검출이 되느냐의 이제 문제고요. 무결성은 인테그리티, 증폭이 가능하냐의 이제 문제입니다. 요렇게 세 가지를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셋 중 하나라도 망하면 결과는 망합니다. 퓨리티가 낮으면 위험성이 나올 수 있고요. 일드가 낮으면 미검출이 될 수 있고요. 인테그리티가 깨지면 증폭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산 추출은 단순히 뽑았다가 아니라 좋은 상태로 뽑았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검체 종류에 따라 핵산 추출 방법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 실험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먼저 전열을 볼게요. 이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건 백혈구 안에 있는 DNA라는 거예요. 적혈구는 핵이 없어서 DNA가 아예 없죠. 그래서 백혈구에 있는 DNA를 이제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적혈구 안에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는데 이게 PCR을 강하게 방해하는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전열에서는 이제 그냥 추출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적혈구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버피코트층, 백혈구층만 따서 추출을 해야 고순도의 DNA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열은 RBC 제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혈청하고 혈장을 보면 이제 이건 전열하고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타겟이 달라져요. 세포 안에 있는 DNA가 아니라 세포 밖에 떠다니는 DNA 또는 바이러스의 핵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핵산 양이 매우 적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양의 샘플을 사용해서 이제 농축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혈장 안에는 단백질이 특히 알부민이 많아요. 이것도 PCR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조직입니다.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핵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즉, 일드 확보는 이제 가장 쉬운 검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포들이 서로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그냥 추출을 하면 안 되고 필수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계적 균질화가 필수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조직을 완전히 부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드 바스켓이나 칼날을 이용해서 조직을 잘게 부수고 프로티나이즈 K, PK를 이제 고농도로 처리해서 단백질 그물망을 이제 완전히 녹여야 핵산을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K 처리 이걸 이제 왜 하냐면 단백질 구조를 녹여서 핵산이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즉 조직을 잘게 부수고 나서 이제 단백질을 녹이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소변인데요. 이건 완전 반대입니다. 소변의 특징은 핵산량이 매우 적어요. 조직과 다르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억제 물질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래, 요소, 대사산물 이런 것들이 PCR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소변에서는 두 가지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농축, 두 번째가 세척입니다. 원심 분리를 통해서 세포 성분을 농축하고 이제 억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워싱, 세척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워싱이 중요한데 억제 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PCR이 잘 안 돌아가겠죠. 즉, 소변은 억제 물질 제거가 핵심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이제 수압입니다. 수압의 특징은 검체량이 매우 적고 면봉에 이제 묻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검체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처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게 강한 볼텍싱입니다. 볼텍싱은 이제 면봉에 붙어 있는 시료를 용액으로 이제 최대한 빼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점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끈적해서 이제 추출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액분의 전처리가 이제 추가될 수도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압은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처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를 볼게요. 바로 라이시스, 즉 세포 파괴 과정입니다. 핵산 추출의 첫 단계는 항상 동일하게 세포를 깨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조직이나 세균 같은 경우는 너무 단단해서 화학 시약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물리적 파쇄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힘으로 부숴버리는 걸 얘기해요. 목적은 화학시약이 잘 들어가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파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균질기와 비드 파쇄가 있습니다. 먼저 균질기를 보면 이 장비는 칼날의 이제 회전력으로 조직을 잘게 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칼날과 회전력을 이용해서 이제 조직을 잘게 부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믹서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 폐, 근육 같은 조직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덩어리 상태라서 그냥 두면 추출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잘게 갈아줘야 됩니다. 즉 균질기는 큰 조직을 잘게 부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비드 파쇄입니다. 이건 조금 더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검체가 들어있는 튜브에 비드를 넣고 엄청 빠르게 흔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구슬이 세포랑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충돌을 하면서 그 충격으로 세포를 깨버리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단단한 세포, 즉 세포벽이 단단한 세균이나 곰팡이 또는 딱딱한 식물 시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물리적 파쇄로 물리적으로 세포를 부수는 방법을 봤고요. 이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인 화학적 파쇄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임상 검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혈액이나 수압 이런 검체에서 거의 필수적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세포막을 화학적으로 녹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는 이제 디터전트, 계면활성제가 있고요. 그리고 카이오트로픽 솔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터전트, 즉 계면활성제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면 세제 같은 거예요, 세제. 세포막은 이제 뭐로 되어 있냐면 지질, 즉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제를 넣으면 기름이 이제 녹듯이 세포막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기름 제거하는 거랑 완전히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면활성제에는 이제 SDS나 이제 트리톤 X100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SDS는 세포막을 깨는 동시에 단백질을 변성시킵니다. 여기서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단백질이 핵산을 분해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화학적 파쇄의 두 번째, 카이오트로픽 솔트를 볼게요. 이건 뭐냐면 단백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는 간단히 말하면 물의 구조를 흐트러뜨려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깨버려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세포막 단백질을 무력화시키고 핵산을 즉시 용출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핵산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꺼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화학적 라이시스는 디터젠트 계면활성제는 세포막을 이제 녹이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카이오트로픽 솔트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세포 안에 있는 DNA, RNA가 용액으로 이제 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이시스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이거 하나 실수하면 실험이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온도예요. 보통 화학적 라이시스에는 약 56도씨 정도에서 인큐베이션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티나즈 K 같은 효소가 이 온도에서 가장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더 잘 분해되고 핵산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반응이 안 되고요. 너무 높으면 핵산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즉, 온도는 효율과 안정성의 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건 거품 발생이에요. 이건 진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SDS 같은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상태에서 강하게 볼텍싱을 하면
거품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동 추출 장비에서는 센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분주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핵산 이제 리커버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시스 단계에서는 세게 흔드는 게 아니라 잘 섞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즉, 거품은 실험 오류의 시작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다 깨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특히 조직 샘플이나 이제 덩어리로 된 샘플은 이제 덩어리가 남아 있으면 핵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드가 감소하고요. 이제 컬럼이 막혀서 실험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처리 단계에서 이미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눈으로 봤을 때 균질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핵산 추출에서 이제 순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 및 지질 제거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이 이제 프로티나이즈 PK예요. 이제 PK가 뭐냐? 먼저 정의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단백질을 잘라버리는 효소예요. 이건 이제 어, 단순히 단백질 분해 효소로 이해하면 좀 부족하고요. 더 중요한 역할이 세포 안에 DNA는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죠.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타래처럼 감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 DNA가 완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PK가 히스톤을 잘라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감겨 있던 DNA가 풀려서 용액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DNA지, RNA지 제거입니다. 세포가 깨지는 순간 DNA가 같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효소들은 뭐냐면 우리가 뽑으려는 DNA, RNA를 바로 잘라버리게 돼요. 즉, 핵산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물질이죠. 그래서 PK가 이 효소들을 먼저 분해해서 비활성화 이제 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핵산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조직 구조를 이제 분해를 합니다. 조직은 단순히 세포가 아니라 단백질 구조로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PK는 이 구조까지 분해를 해서 검체를 완전히 액체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야 이후 단계가 잘 되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인데 PK 이제 왜 온도 조건은 왜 56도인가? PK는 이제 상온에서는 작동하지만 56도에서 가장 활성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상온보다 56도에서 더 활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56도 온도 조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효과가 있는데 열을 가하면 단백질이 느슨해지죠. 그래서 PK가 더 쉽게 접근해서 분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65도 이상 가면 이제 PK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56도는 효율과 이제 안전성 최적의 조건이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핵산 추출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핵산 분해 효소 억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핵산을 추출하는 순간 DNA지, RNA지가 같이 튀어나온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효소들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게 뽑으려는 DNA, RNA를 바로 잘라버리는 존재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EDTA예요. EDTA는 한마디로 금속 이온을 잡아버리는 물질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주변에 떠다니는 이제 금속 이온을 이제 집게처럼 꽉 잡아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는 이제 킬레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DNA즈는 그냥 작동하지 않고 반드시 이제 마그네슘 이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효소가 작동하기 위한 보조인자예요.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 있어야 DNA즈가 DNA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보면 EDTA가
마그네슘 이온을 이렇게 주변에 떠다니는 걸 다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DNA즈 입장에서는 있어도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EDTA는 효소를 없애는 게 아니라 못 쓰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DNA즈가 작동을 못하니까 DNA가 잘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핵산 보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추출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산을 보관할 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T버퍼, 이제 트리스 EDTA라고 이제 합니다. 이 안에는 이제 EDTA가 T버퍼 안에는 EDTA가 들어있어서 보관 중에도 혹시 남아있는 효소를 계속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핵산 추출 부분의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핵산 추출의 이제 방법적인 이제 뭐 매뉴얼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핵산 추출의 이제 정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